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관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관료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조직에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탄생한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업을 통해서 과업을 전문화하고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즉 높이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을 크게 주는, 그럼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또 구성원 개개인에게 어떤 자율성을 준다기보다는 매뉴얼대로, 즉 표준화된 방식으로 어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권한의 한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었고, 오래 근무한, 즉 경력이 오래될수록 보상을 많이 해주는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구성원들에게 어떤 신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료제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걸 우리가 목적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었고, 또 이 개개인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쉽게 말하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객체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변화에,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또 신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때문에 일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무능하면 잘리질 않지만 유능한 대신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혹시 어떤 그 조직에 누가 된다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 몸살이는 일들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복지부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복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엎드릴 복자거든요. 엎드려. 지자는 땅 지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서 부동이라는 말은 이게 움직일 동자고 아니고 자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관료제 조직에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이 관료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사례를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례해지고, 근데 과업량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구성원의 숫자는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푸트 대비 아웃푸트, 쉽게 말하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산출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제의 특성상 어떤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그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질 텐데, 이런 걸 우리가 피터의 원리다 그랬고, 어떤 문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걸 너무 내세우다가 본래의 목적인 효율성이 떨어진 일들이 생겼다. 규정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절차가 이게 틀렸다,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되다가 비효율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레드 테이프다, 이렇게 말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무능함, 소수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즉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현상을 우리는 가두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제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의 운영 방식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탈관료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탈자가 벗어날 탈자니까 벗어나다, 집어던지다 이런 얘기니까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한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탈관료제의 사례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팀제라는 게 있습니다. 팀제.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조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사장이 있고 뭐 여기에 총무부가 있고 여기에 영업부가 있고 여기에 뭐 생산부가 있다. 그리고 또 이때 각 무슨 과가 이렇게 있다면 어떠한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따로 모아서 만들어내는 어떤 일시적인 조직을 우리는 팀제라고 그래요. 팀제.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 팀은 해체되고 원래의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팀제에서는 그러면 누가 그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 되는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장이 있고 차장, 과장, 뭐 대리가 있다면 과장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그 밑에 들어가서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많은 조직에서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조직에서 팀제로 바꾸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제는 어떤 기존의 조직의 구성원들 중에서 그 일시적인 과업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팀을 만들었다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이런 조직을 우리는 팀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트워크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이 컴퓨터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죠. 여기에 코어라고 해서 그 조직의 어떤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권자가 있다. 회사로 말하면 뭐 사장님이겠고 학교로 말하면 뭐 교장선생님이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코어 핵심이 되는 사람들과 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바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보고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뭐 영업 전문가, 재무 전문가, 생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의 주체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네트워크제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료제하고는 다르게 왜냐하면 관료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사원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쭉 해서 뭐 부장이 있고 여기에 사장님이 있다면 실제로 관료제 조직에서는 사장이 부장에게 지시하고 부장이 과장 사장에서 마지막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또 이 담당자는 대리 과장 이렇게 해서 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시하고 여기는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사장님이 그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지시할 수도 있고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 관료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가 과장이나 차장 이런 사람들을 중간관리층이라고 하는데 이 탈관료제에서 특히 네트워크제가 되면서 이 중간관리층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중간관리층은 전통적으로 윗사람들을 보좌하면서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담당자에게 컴퓨터상으로 바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을 거치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탈관료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 단원을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19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대개 40대,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말단 상황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철저한 어떤 상명하복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통제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고 절대 복종이 미덕인 그런 사회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지금 중간관리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요즘에 들어오는 어떤 신입사원들에 비해서 영어 회화 능력 이런 것들도 딸리고, 또 컴퓨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이 젊은이들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새로운 조직 문화에서 소외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과장이나 부장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맨 상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장이나 뭐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업무 능력은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받아가는 게 많아? 이런 식의 어떤 프레스 압박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랫사람들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자꾸 왈가왈부 하는 거야? 왜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래?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윗사람들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중간관리층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특히 아빠 또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해드려야 된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40대, 50대 사망률이라든가 암 발생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높다잖아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바로 부모님에 해당하시는 이 40대, 50대의 중간관리층들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동시에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의 운영 방식이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단원을 내가 수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면 퇴근할 때 아빠를 한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푸근히 안아줘 보십시오. 아니면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멘트를 한번 날리면서 아빠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빠를 따뜻하게 포옹해주면 아마 처음에는 얘가 왜 이래 이러다가 그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아빠에게 전달이 된다면 100%의 아버지들은 아마 목 놓아 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 사회에서 중간관리층들은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변화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명예퇴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날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떤 기업이 어려울수록 명예퇴직을 자꾸 강요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회사로 따지면 중간관리층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탈관료제 조직에서는 자꾸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네트워크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율적인 통제,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 하는 것이죠. 각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면서 컴퓨터 상으로 어떤 일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네트워크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메바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메바제는 태어나면서 바로 생식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열과 증식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이런 조직의 운영 방식을 아메바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럼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들도 새로 뽑았다가 필요 없으면 그 조직 없애고 구성원들은 또 집에 보내고, 쉽게 말하면
뽑고 해고하고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새롭다 이런 분열과 증식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이런 조직을 아메바제라고 합니다. 자, 심포니 오케스트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화음을 같이 내는 데 있잖아요. 만약에 지휘자가 어떤 지휘를 하는데 어느 파트에서 삑 하고 소리 낸다면 전체 연주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 부서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모든 사업 부서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과업을 달성하는 이런 조직을 우리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본래 조직으로 돌아가고 네트워크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그 업무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없앴다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어떤 각 부서별로 동등한 입장에서 누가 상명하복이니 무슨 상호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업 부서별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통해서 과업을 달성하는 이런 조직을 심포니 오케스트라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탈관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만약에 네트워크제가 관료제의 모든 면을 다 앞설 수 있다면 관료제에서 네트워크제로 변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팀제가 완벽하게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 팀제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탄관료제라고 부르냐면 아직도 그 어떤 팀제나 네트워크제라든가 아메바제라든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제 그 어느 것도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관료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우리는 탈관료제라고 부르고 그러면 왜 탈관료제가 등장했는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생산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산업사회에서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생산 방식은 뭐였냐면 한두 가지의 품종을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이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만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시장에다가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처럼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관료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 방식이 이제는 한두 가지 품목을 왕창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다품종, 그렇죠. 여러 가지의 품종을 조금씩 소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고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에는 더 이상 관료제가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관료제는 더 이상 정보화 사회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 아니면 관료제의 어떤 단점을 새로 고친 새로운 제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탈관료제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에 더 적합한 효율적 조직을 찾아내다 보니 관료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관료제가 갖는 한계, 관료제의 가장 큰 한계는 관료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의 문제였잖아요. 너무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무슨 담당자에게 재량권도 없었다는 둥,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없었다는 둥,
연공서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팀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탈관료제의 특징은 대충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료제에서는 이렇게 위에 아래가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직적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리보다 과장이 높고, 과장보다는 부장이 높고, 부장보다는 이사가 높고, 이사보다는 사장이 높고, 위에는 지시하고 아래는 복종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상명하복의 문화다 이러는데, 상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명이라는 말은 뭐냐? 상명이라는 말은 윗사람은 명령하고 이런 말이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상명하복의 문화라고 그래요. 이처럼 관료제에서는 그 조직의 체계가 수직적이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 신입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그 업무에 관한 한은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위아래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능력과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구성원 모두가 수평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수평적 조직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팀제를 선생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팀장이 과장이 팀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대리가 팀장이 될 수 있고, 어느 일시적인 업무를 하는데 대리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 그럼 대리가 팀장이 되고, 그거에 필요한 이 구성원들을 뽑다 보니까 과장이나 부장이 팀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수평적인 구성원 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유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 아메바제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필요하면 만들고, 그러면 신입사원을 뽑았다가, 그러면 조직을 없앴으니까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고라든가. 그러니까 채용과 해고가 아주 유연하게 이루어진다라든가, 기존의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막 추구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료제에서는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가 그랬냐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공서열을 중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이 관료제에서 연공서열을 중시할 때의 급여 체계를 우리가 호봉제라고 그래요. 호봉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40 몇 호봉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2호봉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될 때 무슨 8호봉이라는 호봉을 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8호봉에 대한 급여가 얼마고, 그러면 1년 있으면 9호봉, 또 1년 있으면 10호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호봉 간의 급여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10호봉이 200만 원인데 20호봉은 뭐 300만 원이다, 월급여가. 그러면 호봉 간에 1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처럼 경력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우리는 호봉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 경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나 업적 또는 어떤 성과, 그 과업을 달성한 정도를 따져서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연봉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서는 선수 생활 오래 했다고 연봉, 월급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누가 더 승을 올렸는가, 아니면 안타를 잘 치는가, 뭐 홈런을 쳤는가,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달라지잖아요. 또는 뭐 인센티브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연봉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별 급여 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호봉제라고 하는 것은 경력별 급여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탈관료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탈관료제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의 운영 방식을 관료제에서 팀제라든가 아메바제라든가 네트워크제로 바꿨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탈관료제를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 정해진 대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방식, 창의성을 강조하고요. 담당자에게 어떤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해진 권한대로 하는 관료제에 비해서 담당자에게 업무 재량권을 많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네가 책임지고 한번 일을 추구해봐라.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유연성이죠.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해고와 채용에서도 유연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관료제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보고하고 이렇게 지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로부터 최고 의사결정권까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 바로 보고하고 바로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탈관료제에는 크게 보면 5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하지도 않고 담당자에게 재량권도 많이 주고 의사결정도 민주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방식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관료제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하고 탈관료제의 의사결정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료제에서는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명령하고 아래 사람은 복종하죠. 이런 방식을 우리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라고 불러요. 하향이라는 말은 아래로 이게 향할 향자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그런데 탈관료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선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아랫사람의 의견이 윗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달되는 이런 문화. 이것을 우리가 아래 하자에 뜻의자에 윗상자에 전달할 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의 의견이 위로 얼마든지 전달이 된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상향이라는 말은 위로 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탈관료제에서 나타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관리층의, 그렇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면 이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관리층이잖아요. 과장이나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윗사람을 보좌하면서 아랫사람을 통제하면서 이 중간관리층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 탈관료제가 되면서는 바로 지시, 바로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매우 효율성을 발휘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 탈관료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그러고,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부르니까,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 이렇게 부르니까, 산업사회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는 관료제였다면,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관료제라는 것하고
탈관료제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아마 이 교과서, 우리 교과서하고 EBS 이 교재하고의 어떤 편집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 실제론하고 명목론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잠깐 한번 그걸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사회 구조 선생님 얘기 많이 하는데 사회 구조는 뭐냐? 그렇죠? 그럼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또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일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새 뭐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하고 있다. 뭐 갈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왜 일탈은 벌어지는가? 그리고 일탈을 바라보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당연히 시험은 어떤 두 개의 비교하는 걸 줄 겁니다. 가와 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밑줄을 쳐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관료제의 특징 쫙, 탈관료제의 특징 쫙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료제는 효율적이고 또는 비효율적이고 탈관료제는 무조건 효율적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료제는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방식이고 그러나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 사이에 또 시대가 변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는 아직도 관료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을 대처하는 데는 탈관료제 조직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차피 학교는 인재를 길러내려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니까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바로 아까 얘기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유연성, 자율성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